초가을 바람이 고을 들판을 스치던 날이었습니다. 가난했으나 글 읽는 소리만은 끊이지 않던 선비 만석의 집에는 그날따라 유난히 불길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작은 밭과 언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땅은 넓지도 기름지지도 않았으나 묘하게도 집안의 운을 잇는 자리라 하여 선대에서 단 한 번도 남에게 넘긴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내 소연은 새벽마다 물을 길어오고 저녁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남편이 읽는 책장을 조용히 넘겨주던 여인이었습니다. 검소하고 단정했으며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은 고요하고 고닫습니다. 그 평온은 관아에서 들이닥친 발자국 소리 하나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관아의 이방과 아전들이 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 안가득 흙먼지가 일었고 소연은 놀란 아이처럼 움찔하며 만석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이방이 비웃음 섞인 얼굴로 만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비 나리 대감께서 부르십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지요. 만석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다는 말입니까? 저는 관아에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방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더더욱 가셔야지요. 억울함을 밝히려면 말입니다. 소연이 불안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병약한 몸입니다. 관아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전 하나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안악은 물러서시오 관아의 명입니다. 만석은 소연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금세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될 줄 그 누구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만석은 곧바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그가 관아의 물건을 훔쳤다며 장부를 들이밀었고 만석이 아무리 부인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위선적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선비가 어찌 이런 짓을 했는지 참으로 유감일세. 만석이 억울함에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사또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책상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감히 관아를 모욕하는가?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그날 이후 만석은 차디찬 옥바닥 위에서 밤을 맞았습니다. 사또는 매질을 멈추지 않았고 물 한 그릇조차 인심 쓰듯 던져주었습니다. 한편 집에 홀로 남겨진 소연은 관아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아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 마누라가 아무리 곱다 한들 죄인은 죄인이지. 소연은 이를 악물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도대체 어떤 장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지다 낡은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관아 곡식과 관련된 수상한 내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소연이 굳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남편의 억울함은 풀어야 합니다. 그 결심이 곧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그녀 자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고을 골목을 덮은 날이었습니다. 소연은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채 초가집 문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남편 만석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옥바닥,
부러진 듯 휘어진 어깨, 매를 맞고 있을 모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소연은 해진 저고리를 고쳐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었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이 전날 발견한 장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장부는 남편의 억울함이자 동시에 그녀 자신의 목숨값이 될 물건이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꺼내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숨을 고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 길을 가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아서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소연은 발걸음을 떼어 관아를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이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 곡식을 요구하는 노인들, 매를 맞고 쫓겨나는 이들까지 뒤엉켜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지기 아전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아전이 무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 만석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또를 뵙게 해주십시오. 아전이 소연의 얼굴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선비의 아내로군. 돌아가시오. 사또께서 바쁘십니다.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말에 주변 시선이 모였습니다. 아전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소연의 눈빛이 쉽게 꺾이지 않음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안채에서 사또의 신복인 이방이 나왔습니다. 그는 소연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이방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직접 보시겠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소연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관아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비단 병풍과 붉은 기둥이 번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 느긋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느슨했으나 그 속에는 사람을 재물처럼 재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의 아내라 하였느냐? 소연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남편 만석의 아내 소연입니다. 사또는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 했습니다. 소연이 몇 걸음 다가서자 사또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사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문보다 더 곱구나. 그 말에 소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숨기고 품속의 장부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소연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장부에 관아의 곡식이 사라진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제 남편은 그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사또는 장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소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또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부보다 자네가 더 흥미롭구나. 소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가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남편을 살리고 싶지 않으냐? 소연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죄가 없습니다. 부디 바른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사또는 대답 대신 문을 닫으라 손짓했습니다. 이방이 조용히 문을 닫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 짐승의 욕망이 숨쉬는 덫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혔고 소연은 돌아갈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뒤에서 문이 닫혔고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향 냄새는 달콤했으나 그 속에는 숨막히는 탁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그녀를 빙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값비싼 물건의 흠을 살피듯 눈길이 집요하게 오갔습니다. 사또가 느릿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선비의 아내라, 이 고을에서 보기 드문 얼굴이로구나. 소연은 시선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대감, 제 남편은 죄가 없습니다. 장부에 적힌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장부가 놓인 탁자를 손끝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또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글조가리 따위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인다고 생각하느냐? 장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소연의 심장도 함께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사또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한 발 다가섰습니다. 너무 가까워 숨결이 느껴질 만큼이었습니다.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로 판단하겠다. 소연은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십니까? 사또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 수청을 들면 선비는 살려주마. 그 말은 칼날처럼 방 안을 갈랐습니다. 소연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태연하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꼭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몸이다. 내일이면 장영을 받고 죽을 수도 있지. 그 말에 소연의 다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몸은 더러워질 수 있어도 제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사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노골적인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사또가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결이 그렇게 대단한가? 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깊었습니다. 소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욕망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소연은 소매 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빛이 등잔불에 번뜩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또가 놀란 듯 외쳤습니다. 이 미친 계집이. 소연은 칼끝을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말했습니다. 이 칼은 남편이 과거를 준비하던 날 저를 지켜주라며 준 것입니다. 사또는 한 발 물러섰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서늘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또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칼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 남편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사또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달려들었습니다. 소연은 뒤로 물러서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방 안에서 물건이 쓰러지고 등잔이 흔들렸습니다. 소연의 은장도가 사또의 손에 맞아 튕겨나갔습니다. 소연이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놓으십시오.
사또는 분노에 찬 얼굴로 소연을 밀쳤습니다. 소연의 몸이 뒤로 날아가며 단단한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갑작스러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밑으로 붉은 피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만 방 안에 가득 울렸습니다.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죽은 것인가? 이봐, 자네 무슨 말이라도 해보게. 사또의 방 안에서 들리는 큰 소리를 듣고 이방이 황급히 들어와 소연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방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감 숨이 끊어진 듯합니다. 그제야 사또의 얼굴에 공포가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곧 음습한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또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방, 자네는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여기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이다. 그 말이 한 여인의 삶을 지우고 한 고을을 피로 물들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만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소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피가 머리 아래로 번져나가며 비단 장판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숨은 가빠졌고 심장은 귀가 울릴 만큼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이방은 소연의 목에 손을 대었다가 서둘러 손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이방이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에 사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 눈빛은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또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쓰러진 장부, 넘어진 탁자, 흔들린 등잔. 사또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모두 끝이다. 이방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또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날 밤 관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달빛은 흐렸고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또와 이방은 신복 며칠 불러 몰래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관아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또가 아끼던 꽃밭이 있었습니다. 철마다 다른 꽃을 심어 자랑하던 자리였습니다. 이방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대감 하필 이곳입니까? 사또는 잠시 꽃밭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가장 잘 닿지 않는 곳이다. 신복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꽃뿌리가 끊어지고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소연의 시신은 거적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머리칼 사이로 아직 마르지 않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방이 얼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없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살아남고 싶으면.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사또는 불안한 듯 몇 번이나 더 파괴했습니다. 사또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깊게 파라. 아무도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마침내 시신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소연의 얼굴 위로 흙이 덮였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꽃잎 몇 장이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이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까? 사또는 잠시 땅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끝났다. 그러나 그 말과 달리 사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흙을 다 덮은 뒤 꽃밭은 다시 단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사또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턴 그 여인 이야기를 꺼내는 자는 모두 벌하겠다. 그날 이후 관아의 꽃밭은 더 이상 향기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뒷마당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고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초가집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연의 모습을 더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 하나가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소. 그 여인은 새벽마다 제일 먼저 나왔는데. 또 다른 여인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관아에 들어간 뒤로 소식이 없다는 게 더 수상하지 않소. 그날 낮 관아에서는 뜻밖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사또가 관아 마루에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선비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내와 달아났다고 하더라. 아전들은 그 말을 여기저기 옮겼습니다. 말은 빠르게 고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막에서 술꾼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겉보기만 단정했지 속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나 모두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소연을 알던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파 하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여인이 아니오. 절대 아니오. 한편 옥에 갇힌 만석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질은 멈추지 않았고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만석이 쇠창살을 붙잡고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 어찌 되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 안에는 신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관아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사또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을 끄면 이상하게도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 뒷마당 쪽에서였습니다. 사또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누가 밖에 있느냐?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낮고 길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꽃밭은 달빛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사또가 스스로를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헛것인가?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밤마다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울음 같았고 어떤 날은 땅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방이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감 땅 속에서 나는 소리 같습니다. 사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괴담을 퍼뜨리면 내 목숨도 없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고을 밖으로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관아 뒷마당에서 귀신이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밤이 되면 울음을 터뜨렸고 개들은 이유 없이 짖어댔습니다. 사또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피 묻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또가 식은 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묻었다. 그 불안은
사또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더 큰 화를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한 사내가 고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고을 어귀에 낯선 사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삿갓 아래로 내려온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옷자락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떠돌이 과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성급하지도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고을 표석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 속에 곡식 썩는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한숨이 섞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혼잣말했습니다. 고을의 기운이 무겁구나. 그는 곧장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기와 아래 저녁 술자리가 시작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술 냄새와 함께 눅눅한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들고도 웃지 않았고 말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릇에서 김이 오르자 그는 한 숟갈을 뜯어 말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 고을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먼저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했습니다. 술꾼 하나가 취기에 젖어 말했습니다. 선비 하나가 옥에서 죽어간다더라. 다른 사내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도망갔다잖소. 사또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그 말에 주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망갔다고요. 술꾼이 힐끗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관아에 들어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 말에 주막 주모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술꾼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겉모습만 보고. 주모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매번 굶은 이웃에게 죽이라도 나눠주던 아이였어요. 그 말에 박문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국밥 위로 떨어지는 김 사이에서 한 여인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관아에서 마지막으로 보였습니까? 주모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예, 장부를 품에 안고 들어갔지요.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부, 억울함, 그리고 사라짐. 박문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는 고팠으나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막 밖으로 나서자 어둠이 고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분명 사람의 흐느낌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아 쪽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귀를 찢지 않았으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소리를 낸다. 그날 밤 박문수는 일부러 관아 근처의 허름한 방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였습니다. 방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주막 주모의 굳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라진 여인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열었습니다. 관아 뒷마당 쪽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땅을 긁는 듯한 소리, 젖은 숨소리. 박문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먼저 연민이 자리했습니다. 박문수가 이를 다물고 말했습니다. 이 고을은 이미 죄를 숨기고 있다. 그는 삿갓을 고쳐 눌렀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 결심은 곧 사또의 가장 숨기고 싶은 자리로 그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을의 길은 순식간에 비어버렸습니다. 낮에는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던 골목도 해가 지면 뼈만 남은 듯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관아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요란했습니다.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옥에서 죽어간다는 선비, 사라진 아내, 그리고 밤마다 들린다는 울음. 그 울음이 정말 귀신의 것이라면 세상이 너무 허망했고, 만약 사람이 숨긴 죄의 소리라면 세상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박문수는 관아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아무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숨겨진 숨소리가 있다는 것을요. 박문수가 담담한 얼굴로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밤길이 위험해 하룻밤만 묵고 떠나려 합니다. 문지기는 박문수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칠 듯 했지만 관아 안쪽에서 흉흉한 괴담이 돌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도 부담이었는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문지기가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관아는 아무나 재우지 않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먹을 것도 잠자리 한 칸도 사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만 밤을 넘기고 싶습니다. 문지기는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가 이방에게 전했습니다. 잠시 후 이방이 나왔고 그의 눈빛은 늘 그렇듯 사람을 재물처럼 재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얄미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룻밤 묵는다고요? 어디서 왔소? 박문수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먼 길에서 왔습니다. 고을 바깥은 짐승이 많고 길도 험합니다. 이방은 잠시 박문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맑아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방은 괜히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좋소. 사랑채 끝방 하나 내주지요. 괜히 소란 피우면 바로 내쫓을 것이오. 박문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박문수는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관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론 깔끔했지만 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때가 깔려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감돌았지만 그 향 뒤로 피비린내 같은 것이 희미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사랑채 끝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한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 앉아 등잔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전들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자 관아의 진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그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담장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 울음은 확실히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짧게 끊기는 숨 눌러 참는 흐느낌, 억울함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
그 울음은 누군가를 부르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말이 밤을 긁고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달빛이 뒷마당 쪽으로 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꽃밭이 있었습니다. 꽃은 밤에도 피어 있었지만 그 꽃밭은 이상하게 차갑게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숨을 참는 얼굴처럼 아름다움이 억지로 눌려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꽃밭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고 동시에 울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문수의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울을 지나며 보아온 억울함과 비명이 이 꽃밭 하나로 모여드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아니라 몸을 눕히는 척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등잔불도 없는데 방이 희미하게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기척이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이 다 말라버린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박문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안개처럼 흐릿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의 눈이 너무도 선명하게 슬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한 사람의 생이 통째로 눌려 있었습니다. 억울함, 공포,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단단한 마음. 박문수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십니까? 여인은 한 걸음 다가오려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뒷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소연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꽃밭 아래. 그 말이 끝나자 여인의 형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붉은 기운이 스쳤고 옷자락은 찢긴 듯 보였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괴담이 아니라 호소였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의 마지막 숨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억울함을 내가 듣겠다. 여인은 그 말에 눈물이 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바닥에 닿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남편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 순간 여인의 형상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차가운 어둠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문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분노가 차오르기보다 먼저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문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꽃밭 아래 그렇다면 그 꽃은 죄의 장막이구나. 그날 밤 박문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벌어진 일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사또의 탐욕을 역이용하는 가장 통쾌한 함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침 해가 관아 지붕 위로
비스듬히 걸렸을 무렵이었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사또의 얼굴은 푸석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검은 그늘이 내려앉았고 손은 이유 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새벽녘에도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꽃밭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가 사또의 가슴을 더 세게 짓눌렀습니다. 사또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또 그 소리가 들렸다. 이방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대감, 요 며칠 고을에 떠도는 괴담 때문일 것입니다. 사또는 이방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괴담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느냐? 왜 하필 이 관아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그때 마침 사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전날 밤 묵었던 남루한 과객이 마당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삿갓을 벗고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관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기둥, 담장, 지붕의 방향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풍경을 감상하는 듯 보였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재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수상하다는 듯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제 묵은 과객이 아직 떠나지 않았군. 사또는 그를 힐끗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돌이겠지. 그러나 그 순간 박문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박문수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기운이 심상치 않구나. 그 말이 사또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사또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가 경계와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가? 박문수는 놀란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살짝 굽혀 예를 갖추었습니다. 박문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길을 다니다 보면 땅의 숨결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의심보다 먼저 기대가 스며들었습니다. 사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풍수지리를 아는가? 박문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는 체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한양에서 몇몇 직관을 따라다닌 적은 있습니다. 그 말은 사또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요 며칠 밤 사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혹시 터 때문은 아닐까? 사또는 박문수를 사랑채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오게 하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사또가 애써 태어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자꾸 악몽을 꾸네. 관직운도 막힌 듯하고 몸도 편치 않다. 박문수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감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에 사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박문수는 일부러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관아는 본래 좋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사또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막혔다니 어디가 말인가?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기둥을 짚고 마당을 밟고 담장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관아 뒷마당 쪽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하게 가꿔진 꽃밭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박문수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말이 오히려 사또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사또는 한 걸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사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하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말은 없네. 박문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꽃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곳입니다. 사또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문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을 이었습니다. 화기와 수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사또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떤 화를 부른다는 말인가?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부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 말은 사또의 밤을, 사또의 꿈을, 사또의 죄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사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결국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또가 거의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가? 박문수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고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사또는 이미 덫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꽃밭 앞에 선 사또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괜히 옷깃을 여미고 쓸데없이 기침을 했습니다. 화려한 꽃들은 햇살 아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눈에는 그 꽃잎 하나하나가 날 선 비수처럼 보였습니다. 사또가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저 꽃밭이 문제라는 것인가?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더 다가가 땅을 가만히 밟아보았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겉의 기운은 속일 수 있어도 땅 속의 숨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 말에 사또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방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사또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사또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꽃밭 하나 때문에 내 관직과 운이 막힌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은가? 박문수는 꽃잎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흙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요 며칠 밤 편히 잠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예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사또는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박문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소리, 같은 꿈, 같은 자리. 사또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피 묻은 얼굴이 스쳤습니다. 사또가 목을 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디까지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땅이 말해줄 뿐입니다. 그 말은 사또에게 면죄부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고발장처럼 들렸습니다. 사또는 잠시 꽃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직접 가꾸라 명령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꽃밭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힌 기운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박문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 침묵이 사또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또는 참지 못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사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말해보게 무엇이든 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문수의 눈빛이 아주 잠깐 바뀌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결단의 눈빛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사또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인가? 박문수는 꽃밭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꽃밭을 모두 갈아엎고 그 자리에 깊은 연못을 파셔야 합니다. 순간 사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못, 깊은 물, 파낸다는 말, 그 모든 말이 땅속에 그것을 끌어올리는 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또가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연못이라니? 이런 자리에 물을 들이면 오히려 흉하지 않은가? 박문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그 불이 사람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을 태운다는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박문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물은 덮는 힘이 있습니다. 숨긴 것을 잠재우고 움직이던 기운을 가라앉힙니다. 사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들키지 않으려는 공포, 다른 하나는 살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이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꽃밭을 다시 꾸미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겉을 꾸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깊게 파셔야 합니다. 그 말에 사또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빛에는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연못을 파면 명분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파헤쳐도 의심받지 않습니다. 사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계산해냈습니다. 사또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파야 하는가? 박문수는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체할수록 흉사는 커집니다. 사또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파괴하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바람이 불어 꽃잎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박문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스스로 올라올 차례다. 그날의 명령은 사또가 내린 명령이었지만 그 결과는 사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부터 관아 뒷마당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든 인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또의 명을 받은 아전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꽃밭은 아직도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곧 부서질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채 안에서 문틈으로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찻잔을 들고 있었으나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이를 악물고 혼잣말했습니다. 연못이다. 연못을 파는 것뿐이다. 박문수는 인부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삿갓은 벗어들고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땅 위가 아니라 땅 속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방이 인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또의 명이다. 지체 말고 팔아. 삽이 땅을 찍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꽃뿌리가 잘리고 흙이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자를 파내려 가자 땅의 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인부들은 다시 삽을 내리꽂았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또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무의식 중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사또가 떨리는 숨으로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러나 그 말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먼저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박문수가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더 깊게 파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방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연못자리로도 충분합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땅은 속이 깊습니다. 그 말은 풍수의 말처럼 들렸지만 실은 죄의 깊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더 파! 그 명령에 인부들은 다시 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삽 끝에서 이상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인부 하나가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가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파시오. 흙이 조금 더 거치자 희미한 천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천 아래에서 사람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인부 하나가 비명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랑채 안에 있던 사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흙이 더 거쳤고 마침내 한 여인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머리칼 사이에는 마른 피가 엉겨 있었고 찢긴 옷자락은 마지막 저항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 곁에는 익숙한 은빛이 있었습니다. 은장도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박문수의 가슴 깊은 곳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지키셨군. 주변에 있던 인부들과 아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방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했습니다. 이건 박문수는 이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못을 파다 나온 것이라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함께 나왔군요. 그 말에 이방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거짓말로 둘러댈 방법이었습니다.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내 꽃밭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체를 묻었느냐? 이방은 당장 수사를 시작하고 범인을 찾아라. 그 외침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연민도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가장 잘 아실 일입니다. 사또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관아 뒷마당에는 꽃향기 대신 진실의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관아 뒷마당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땅 위에 드러난 소연의 시신 앞에서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 몇 장이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은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사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손끝은 감각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그러나 그 말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은 땅 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이 다급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전들이 제멋대로. 그 순간 박문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떠돌이의 기색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고닫고 자세는 단정했습니다. 박문수가 사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사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누구인가? 박문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스쳤고 그 순간 관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문수는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마패가 번뜩이며 모두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박문수가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관아 안팎의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넋이 나간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마패를 높이 들고 다시 말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러 왔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또의 얼굴에서 모든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박문수는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관아에 들어온 날, 대감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이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꽃밭을 판 자는 누구였습니까? 이방은 한 발짝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대감의 명이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또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이다. 박문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패를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박문수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선비를 옥에 가두고 그 아내를 욕보이려다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시신을 안매장하여 죄를 숨겼다. 말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사또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문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죄를 본 자, 들은 자는 모두 증인이 될 것이다. 그제야 역졸들이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관아에 울렸습니다. 역졸이 사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명에 따라 포박하겠습니다. 사또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방 또한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인부 하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죽지 않았군. 박문수는 그 말을 들으며 땅 위에 놓인 소연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마치 긴 싸움을 끝낸 사람처럼 고요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들켰습니다. 그날 관아의 문은 굳게 닫혔고 사또의 권력은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의 비는 거세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쌓인 먼지를 씻어내듯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관아 마당과 고을의 길을 적셨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만석의 삶을 갈라놓는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쇠창살 안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몸은 반쯤 부서진 듯 야위었고 눈은 빛을 오래 보지 못한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한 발짝 더 나아가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은 컸지만 비에 섞여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연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양지바른 언덕 위 그녀가 매일 물을 길러 오르내리던 길 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향을 올렸고 누군가는 밥 한 공기를 놓았습니다. 만석은 끝내 관을 붙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만석이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잠시 불어 풀잎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혼자 언덕에 남았습니다. 등잔불 하나를 켜고 소연이 좋아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킨 것은 내 목숨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나였구나. 그 말에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관아의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곡식 자루들이 하나둘 꺼내졌고 굶주렸던 백성들에게 나뉘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고 노인들은 그릇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앞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그를 찾아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합니까? 박문수는 만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갚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만석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다만 살아남은 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석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권세를 좇는 글이 아니라 억울한 이들의 말을 적는 글이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고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말발굽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관아 뒷마당의 꽃밭 자리는 결국 연못이 되었습니다. 그 물은 맑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을 붉은 연못이라 불렀습니다. 꽃은 다시 피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침묵으로 덮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그리고 고을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연못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켜낸 정절은 땅에 묻히지 않았다. 그것이 소연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이 고을이 다시 숨을 쉬게 된 이유였습니다.